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권투자 상담사 제23강. 자, 금융상품 우리가 투자 전략에서 31번 예금자 보호제도부터 하겠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제도. 자, 31번. 한번 보면서 설명해 보죠. 자, 예금 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파산 등을 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이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자 보험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가입해서 하고 난 다음에 요 금융기관이 파산 등이 되면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예금보험 요 공사가 예금자에게 이 예금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금 자체의 최고 요 보상은 금융기관별로 해줍니다. 개인별이 아닙니다. 개인별이 아니라 자, 금융기관별로 최고 5천만 원까지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이 예금자 보호로서 예금보험에 가입해야 될 금융기관을 우리가 보통 부보금융기관을 합니다. 이 부보금융기관은 총 5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은행, 그 다음 증권회사. 물론 증권회사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 겁니다. 그 다음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자, 있는데 요 다섯 곳은 자, 어디에 요 예금에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해야 되는데 이때 요 금융기관별로 은행과 증권회사에 동시에 가입했다면 은행에서 5천만 원, 그 다음에 증권에서 5천만 원, 그 다음 보험사에서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별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요 보호 대상이 되는 게 있는데 보호 대상과 비보호 대상이 있습니다. 보호 대상은 은행 쪽에서 본다면 자, 나중에 만기에 원금을 보장해 주는 예금, 적금, 부금, 그 다음에 표지음, 그 다음에 앞에 우리가 MMDA, 자,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이 예금 이런 것들은 다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종금사 등이라든지 상호저축은행도 된다 했죠. 자, 종금사나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는 발행음, 표지음, 그 다음 종금사 시에면은 됩니다. 그러니까는 보호됩니다. 자, 종금사 시에면은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비보호 대상을 보면 앞전 우리가 양도성 예금증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말한 환매 조건부 있죠. 자,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든지 주택 청약 저축, 그 다음에 앞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 저축이라는 것은 안 된다 했습니다. 자, 되고요. 그 다음에 정권사 시에면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비보호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종금사 시에면은 보호 대상이지만 정권사 시에면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수익증권인 MMF라든지 기업보험 CP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도를 좀 봐두셔야 됩니다. 특히 보호 대상이 아닌 것, 이거 한번 봐두세요. 비보호 대상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죠. 자, 한번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1번. 자, 보시면 예금자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게 했는데 1항은 했고요. 그 다음에 신용협동기구, 그 다음에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앞에 협동조도 했죠. 그게 앞에 농협이라든지 수협 단위조합은 신용협동기구죠. 자, 그 다음에 개인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포함하여 최고 5천만 원. 자, 개인별이 아니랬습니다. 개인별이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해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도 예금하고 정권에서도 투자를 쭉 했다면 이 전체 합쳐가지고 5천만 원이 아니라 각각 금융기관별로 은행에서 5천만 원, 정권에서 5천만 원, 보험사에서 5천만 원 이렇게 각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씩 5천만 원까지 제공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답은 3항이 틀렸죠. 상호저축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상호저축은행은 된다 했죠. 그 다음 앞에 얘기했던 자,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은행입니다. 은행이고 그 다음 자, 농협중앙회는 특수은행으로서 은행이죠. 다 포함됩니다. 부보금융기관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 한번 정리를 해 둔 겁니다. 자, 다음 32번. 예금, 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닌 것 해놨습니다. 자, 농협, 협동, 단위조합이 있습니다. 농협 또는 우리 앞에 수협, 수산업, 협동, 단위조합은 이거는 신용협동기구죠. 신용협동기구에 들어가는 게 앞에 농수협,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있습니다. 이 신용협동기구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자, 봐주시고요. 그 다음, 외국은행, 그 답은 1번이 틀렸죠. 자, 1번이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 아닙니다. 이는 신용협동기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상호저축은행은 포함되죠. 상호저축은행은 부보금융기관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포함됩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어디 들어간다 했습니까? 이는 일반 은행이죠. 그 다음에 투자중개업자가 있습니다. 투자중개업자하고 투자매매업자는 정권회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31번에 나와 있는 그 위에 해설도 한번 발표해 놓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제도는 시험에 꼭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33번 예금자 보호 대상인 금융상품은 해놨습니다. 자, 새마을금고 나왔죠. 새마을금고는 어디예요? 새마을금고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보금융기관으로서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자 보호를 위한 이 자체를 가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새마을금고는 신용협동기구이기 때문에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도 자체 기금으로 해주기 때문에 정부도 포함 안 되죠. 정부도 자, 부보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안 됩니다. 은행 발행 채권이 있습니다. 자, 채권도 앞에 얘기했지만 채권도 당연하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채권은 비보입니다. 그 다음에 종금사 발행음. 종금사가 발행하는 음이라든지 또 표지음이라든지 그 다음 종금사 현금음 관리계좌인 CMA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권사 CMA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33번에 나와 있는 그 해설 부분 한번 별표 쳐놓으시고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위주로 해서 봐주시라 이 말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럼 한번 봐보죠. 34번. 갑은 자산을 다음과 같이 운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가 가능하다면 최고 예금자 보호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해놨습니다. 자, 우리은행의 CD는 양도성 예금 정서죠. 양도성 예금 정서나 환매조건부 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보호입니다. CD 양도성 예금 정서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비보호. 자, 그럼 기억은 아니고요. 그 다음 신한은행의 신한은행 가입 주택 청약 저축입니다. 앞에 설명했지만 우리가 주택 청약 부금이나 그 다음에 주택 청약 예금은 보호 대상이 많습니다. 근데 주택 청약 저축, 그 다음 주택 청약 장기 저축이 들어간 것은 비보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보호에 들어갑니다. 앞서 이미 한번 한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니은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동양 종금사도 종금사의 CMA입니다. 종금사의 CMA는 보호 대상이 되죠. 종금사의 CMA는 보호 대상이 들어갑니다. 보호 대상인데 여기서 이제 5천만을 받을 겁니다. 최고 받는다면은 최고니까 5천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의 표지음이 있습니다. 종금사 등의 표지음도 가능합니다. 발행음이나 표지음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5천만을 받을 것입니다. 최고금액 받는다면 5천만 원이죠. 그래서 합치면은 어디서요? 자, 종금사 CMA에서 1억. 그 다음 상호저축은행 표지음에서 1억까지 5천만 원. 그래서 이 5천이 최고니까. 그러면 1억을 받을 수 있겠네요. 총 받을 수 있는 것은 합계하면 1억.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 세금 우대 종합저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금 우대 종합저축하고 생계형 비과세축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한 장을 넘기시면 보면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세금 우대 종합저축과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걸 해두었습니다. 보면 자, 세금 우대
종합저축이나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대상 저축은 전부 다 적립식, 그 다음에 거치식 저축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입 한도는 좀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세금 우대 저축은 일반인 같으면 만 20세 이상입니다. 1인당 1,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노인등은 1인당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노인등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보면 우리가 앞에 보면 노인 가능하고, 그 다음 장애인, 그 다음에 기초 우리가 기초 수급 생활 대상자, 수급 생활 대상자, 그 다음 밑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국가 유공자, 그 다음 앞에 고엽제 환자, 그 다음 5.18 민주운동화 운동 5.18 부상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노인등이라는 것은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 생활 대상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그 다음 5.18 우리가 부상자를 말합니다. 요 사람들은 1인당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요 노인등은 생계형 비과세 저축도 가능합니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우리가 노인들 같은 경우에 또 1인당 3천만 원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가지고 1인당 1계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세금 우대 저축에서 1인당 3천만 원 대상과 생계형 비과세 저축의 가입 대상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을 보면 이때 세금 우대 저축은 간단히 본다면 뒤에 우리가 소득세가 9% 들어갑니다. 소득세 9%, 농어촌 특별세 0.5 합하여 총 9.5% 됩니다. 근데 생계형 비과세는 비과세니까 이는 그대로 비과세입니다. 만기 제한은 이는 계약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만기는. 그런데 생계형 비과세는 만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중도 해지를 하면 세금 우대 저축은 1년 미만에 해지해버리면 정상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봐두셔야 되겠죠. 자, 보고요. 자, 그러면 35번 세금 우대 종합저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가 이 앞에 된 부분들은 제가 앞에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히 제가 체크해 준 거 위주로 조금 해설 보면서 체크를 해주면서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1. 가입 당시 35번 저축자가 세금 우대 적용을 신청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저축상품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됩니다. 다음 1인당 가입 한도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상, 일반인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만 60세 이상 장애인, 그러니까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기초수급 생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그 다음 앞에 설명했던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5.18 부상자 등은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세금 우대 종합저축에서 1인당 한도 3천만 원 적용 대상자. 그럼 3천만 원 적용 대상자가 노인 등이죠.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그 다음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5.18 부상자. 요즘에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죠. 조금 바꿔주면 되겠죠. 자, 크게 차이 없지만은. 자는 얼마까지요? 자, 모두가 생계형 비과세 저축의 가입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금 우대 저축에 3천만 원, 1인당 3천만 원 대상과 생계형 비과세 저축 1인당 전 금융을 통해서 1인 1계좌에 3천만 원이죠. 같습니다. 대상이 같다. 그럼 틀렸죠. 가입자가 된다 해야 되죠. 가입 대상자가 된다 해야 되죠. 3번이 틀렸고, 우대 세율은 소득세 9%와 노원초 특별세 0.5% 합쳐가지고 우대 세율 9.5%가 적용됩니다. 그 정답은 35번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거 한번 봐놓으세요. 같다는 것. 3천만 원.
자,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한번 해설에 별표 쳐두시고 제가 해준 위주 좀 봐주시겠습니다. 자, 36번. 갑은 세금 우대 종합저축과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 동시에 가입하여 각각 3천만 원씩의 세금 혜택을 받으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노인등은 세금 우대 저축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두 가지 저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저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등이죠. 일반인 안 됩니다. 노인등이죠. 자, 각각 3천만 원씩입니다. 자, 그러면 만 20세 이상의 일반인이 안 되죠. 만 20세 이상의 일반인은 세금 우대 저축만 가능합니다. 세금 우대 종합저축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60세 이상의 독신녀. 60세 이상의 독신녀도 노인이죠. 자, 포함되고,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포함되고,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포함되죠. 또 추가로 본다면 뭐도 됩니까? 장애인도 포함되고, 고엽제 환자도 포함되죠. 자, 한 개 더 우리가 국가 유공자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답은 1번은 어디만 가입할 수 있다고요? 세금 우대 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고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자, 37번.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이쪽을 묻고 있는 거네요. 생계형 비과세 저축. 그 생계형 비과세 제인데 쟤는 제외시키면 되겠죠. 자, 생계형 비과세 저축. 자, 1항. 계약 기간은 1년 미만을 하든 1년 이상을 하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제가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만기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금 우대 종합저축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비과세 한도는 자, 가입한 금융기관별로 각각 3천만 원까지 아니죠. 이는 금융기관별이 아니라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생계형 비과세 저축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1인 1계좌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고요. 금융기관별이 아니라 전 금융기관을 통해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 중도 해지를 하거나 만기 후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도 해지나 이때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죠. 다음, 보험자 보호는 가입 대상에 따라, 보험자 보호는 가입 대상에 따라 보호와 비보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많으시죠? 자, 됐고요. 이제 우리가 투자 분석에 들어가는데, 정권. 자, 38번. 다음은 정권의 투자 분석에서 기대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해놨습니다. 자, 보통 이 기대 수익을 풀 때는 주로 우리가 시나리오 분석을 많이 풀는데,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는 보통 시나리오 법 자체는 각각 우리가 기대 수익에다가 각각 가중치, 확률이나 투자, 비율을 곱해가지고 풀어냅니다. 이건 뒤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기대 수익은 장래 투자로 인한 예상 수익과 가중치를 이용하여 가중평균으로 측정한다. 자, 기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데, 장래 기대 수익에는 항상 수익이 있으면 뭐가 돼요? 손실 가능성인 위험이 수반되죠. 자, 그래서 앞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예금 등에 가입하면 위험이 적죠. 위험이 적지만 그만큼, 수익률도 낮습니다. 예금,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예금에 비해서 주식은 상대적으로 볼 때 위험이 많이 수반되죠. 위험이 수반됩니다. 손해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 대신에 수익률도 높죠. 더 높습니다. 이때 위험과 수익률 자체가 이렇게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 관계에 있는 것을 이런 유식한 말로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상쇄관계다.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을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험이 큰 것들이 그만큼 수익률도 높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수익률의 기대 수익의 정규 분포가 정규 분포를
볼 경우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할 수 있다. 사실 이 표준 편차, 위험의 척도는 주로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는데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죠. 분산이죠. 자, 되고요. 주로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은 수익의 변동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 수익과 위험은 반비례 관계다. 알죠? 자, 위험이 큰 것일수록 수익이 높고 위험이 작은 것일수록 수익이 낮아요. 이 두 관계는 정비례 관계입니다. 이를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 관계. 그 정답은 38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제가 앞전에 그 기대 승률은 예상 승률에다가 가중치를 곱하여 기대 승률을 푼다 했습니다. 주로 보통 계산법은 39번 시나리오 분석법이 한 번씩 많이 보입니다. 39번에 시나리오 분석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에다가 가중치를 곱하여 합계를 냅니다. 합칩니다. 합계를 낸다는 거죠. 합계를 냅니다. 이때 가중치는 주로 확률이나 그 다음 투자 비율을 이용합니다. 비율을 이용하는데 이때 가중치를 이 기대수를 풀릴 때는 이게 우리가 가중평균 기대수익이라는 겁니다. 가중평균 기대수익률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중치는 보통 전부 다 뭐요? 1분율을 바꿉니다. 1분율로 바꿔서 나중에 합계를 1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10% 같으면 0.1, 20% 같으면 0.2 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39분 한번 요거는 시험에 한번 잘 나오니까 별거처럼 한번 봐두세요. 간단하니까. 자, 지금 보니까 발생 확률이 불황일 때는 20%니까 이걸 1분을 바꾸면 0.2죠. 불황일 때 0.2에다가 확률에다가 이는 확률이네요. 썼습니다. 에다가 곱하기 기대 수익률 얼마요? 4% 해냅니다. 곱합니다. 곱하면은 이는 0.8 나오겠네요. 0.8. 그 다음 정상일 때는 확률이 60%니까 0.6이죠. 자, 1분 바꿔줍니다. 0.6에다가 곱하기 기대 수익률이 8이죠. 8. 그러면 6, 8, 48, 4.8% 되겠네요. 그 다음 호황일 때는 발생 확률이 20%니까 0.1을 해줍니다. 자, 합치면 100%죠. 1. 자, 곱하기. 자, 지금 현재 기대 수익률은 13% 나옵니다. 하면 이는 얼마 나오죠? 2.6%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합친단 말입니다. 합치면은 그대로 8.2%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이게 가중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가중치를 확률이나 투자 비율로 줘가지고 이 가중치에다가 각각 이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하여, 기대수를 곱하여 합계를 낸 게 뭐다? 가중평균 기대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법이 시나리오 분석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9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을 보면 행복 투자 신탁은 신탁이네요. 신탁이 일명 보통 포트폴리오죠. 펀드 자금 10억. 자, 10억을 구성합니다. 구성해가지고, 자, A 주식에 자, 6억을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B 주식에 4억을 투자했답니다. 그럼 이때는 확률이 없죠. 이거는 투자 비율입니다. 그럼 투자 비율이니까 여기에 얼마 투자했다고요? 60%. 0.6만큼 투자했단 말이죠. 60%. 그럼 그 다음 여기에 40%. 0.4만큼 투자한 겁니다. 이럴 때 한번 이 가중평균 기대수익률을 풀어봐라 이 말입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풀어봐라 이 말입니다. 이때는 확률이 없으니까 이는 투자 비율로 해야 됩니다. 투자 비율이 가중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풀어내면 그대로 0.6 곱하기 A 주식의 예상 수익률이 20%를 해주고 그 다음 B 주식의 40% 0.4에다가 B 주식의 예상 수익률 15%를 곱합니다. 곱하면 자, A 주식에서 12%가 되고 B 주식에서는 6%가 됩니다. 총 합치면은 얼마 똑같습니다. 푸는 법은 가중치를 보는 법만 다를 뿐이지 확률이냐 구성비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푸는 법은 똑같습니다. 풀면
18%가 되겠네요. 합치면은 18%.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18%. 그리고 여러분 시험을 치면은 39번식으로 이런 식으로 확률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뭐요? 투자 비율을 줄 수 있습니다. 요 가중치를. 풀부분 똑같기 때문에 한번 39번과 40번은 한 번씩 묶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1번. 아래의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물어봤습니다. 방법은 나왔죠. 자, 이것을 보면 제일 먼저 한번 밑에 해석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보도록 하시면, 자, 추세 분석법이 있고, 그 다음 시나리오 분석법이 있고, 그 다음 뭐요? 자, 펀더멘탈 분석법이 있고, 시장 공동 예측치 사용법이 있습니다. 뭐 추세 분석법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중평균 기대수익률을 푸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는 자산 집단의 과거 장기 수익률을 분석해서, 과거 장기간 수익률을 분석해서, 과거 장기 우리가 수익률을 분석해가지고 요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요것을 가지고, 이 추세를 가지고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는 겁니다. 미래 수익률로 보는 방법이다. 로 보는 방법은 추세 분석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장기간의 수익률을 보면서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는 거죠. 자, 시나리오 분석법은 앞전 우리가 보았듯이 요 방법이죠. 자, 뭐 한다고요? 예상 수익률에다가 예상이 장 기대죠.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 같습니다. 여기다가 확률 등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이걸 합쳐서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시나리오 분석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면 펀더멘탈 분석법이 있습니다. 펀더멘탈 분석법이 있습니다. 펀더멘탈 분석법 됐죠? 멘탈 분석법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시계열 자료에다 합니다. 과거 시계열 자료에다가 다시 미래 기대치 변동을 고려해 주는 겁니다. 미래 기대치 변동을 고려해 주는 겁니다. 고려해 주는 건데, 보통은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주로 위험 프리미엄을 얹어 합니다.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무위험 수익률은 뭐였죠? 앞에 있던 정기예금 이자율 이런 것들, 또 국공채 이자율 이런 거, 위험이 전혀 소반되지 않는 거죠.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 즉 다시 말하면 위험 프리미엄 얹어서 봅니다. 자, 위험 대가를 얹어서 봅니다. 보통 이 방법 우리가 보통 전해진 투자로서는 주로 요구 수익률을 풀 때 많이 푸냅니다.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풀 때 많이 푸냅니다. 요구 수익률에 많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시장 공동 예측치가 있는데, 시장 공동 예측치가 있습니다. 예측치. 이는 말 그대로 시장 참자들의 공통적인 미래 수익률에 대한 예측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참고 많으시고요. 자,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앞전에 제가 물어본 것은 보니까 과거 41번 과거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했어. 과거 시계열 자료네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각 자산별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수익률을 구한다. 그래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시장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주식시장의 위험 프리미엄 얹어서 구한다 하면 이거는 펀더멘탈 분석법이죠. 자, 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한번 봐두시고. 다음 42번. 다음은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기본 개념이다. 틀린 것 나왔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이게 우리가 뒤에 쭉 연결돼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한번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기 앞서서, 이거는 우리 관계된 내용들이니까 보기 앞서서 오늘은, 자, 내용은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 내용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얹어서 쭉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까지 쭉 이렇게 연결돼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분 한번 몇 가지를 보시면은, 자, 이분들 보면은, 이 강강에서 예금자 보호제도는 좀 봐주시고요. 그때 우리가 앞에 제가 설명했던 부보금융기관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했습니까? 5가지.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31번 했더니 그거 좀 봐주시고요. 이거는 보금액은 1인당이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1위 보호할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까지라는 것. 금융기관별이라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33번에 보면 예금자 보호금융상품 봐두시면서 제가 특히 비보호대상을 봐두렸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CD라든지 환매조건부 채권 RP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정권사 CME는 보호대상이 아니랬습니다. 한번 봐놓으시고, 그 다음 넘어가면 우리가 앞에 세금 우대 종합저축하고 생계형 비과세 저축을 봤습니다. 그때 세금 우대 종합저축에 자, 노인 등 장애인은 1인당 3천만 원까지 했는데 이 가입 대상은 앞에 생계형 비과세 저축도 동시에 갔다는 것 봐두시겠습니다. 자,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앞에 기대 수익하고 우리가 쭉 해갔는데 요 자체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또 연결해 볼 거니까 요다 여러분들 좀 정리해 두시면은 다음 시간에 볼 때도 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부분도 상당히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잘 나온 부분들은 매년 나와요. 잘 나온 부분들은 매년 나오고 여러분 시험은 40조 이하가 없이 160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나온 위주들을 정확히 좀 받으면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맞춰줘야 됩니다.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은 누구나 어렵게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추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저쪽에 쭉쭉 정해두시면 나중에 우리가 쭉 시험 나가서는 상당히 수월할 것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뭐라고 표현한다? 좌우 합작의 성격도 가졌다. 그런데 이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요, 사회주의자들의 계획은 일본 경찰에 의해서 탈로가 나.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실제로 60만세 운동이 일어날 때는 주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 운동이 전개된 거야.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뭐다? 학생운동으로서의 성격도 띄었지만 무슨 운동으로 성격을 띄었다? 좌우 합작의 운동의 성격을 띠기도 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60만세 운동은 그 옆에다 하나 써놔. 순종의 국장. 이때 이제 순종이 돌아가시거든. 3.1운동은 배경 중에 고종이 이때는 돌아가셨어. 고종. 그래서 고종의 국장을 계기로 계획된 운동이라면 요거는 순종이 이때 돌아가셔요. 1926년에. 그래서 순종의 국장을 계기로 계획된 운동이 뭐다? 60만세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운동을 간다? 광주 학생운동. 광주 학생운동. 1929년에 광주 학생운동.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놔. 광주 학생운동. 그래서 요 두 개가 대표적으로 무슨 운동에 일어나는 거야? 학생운동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는 거죠.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 줄쳐놓으세요, 반드시. 자,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확대된 운동이다 하면 이 60만세 운동에다 잘 연결시켜. 아마 아니라는 거야. 그럴듯하죠. 왜? 3.1운동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아니야, 절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로 확대된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광주 학생운동으로 가야 돼. 그리고 몇 개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이거는 왜 일어났냐면, 통학열차 내에서, 기차 내 한일 학생 간 충돌 때문에 일어난 거야. 학생 충돌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확대되는 사건이었지만 사실은 시작은 처음에 발단은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 거야. 그래서 광주에서 통학하는 열차 내에서 한일 학생들이 같이 타고 있다가 한일 학생 간에 패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패싸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조선인 학생들을 무조건 나쁘게 가해자로 일본인 학생을 피해자로 해서 불공정 수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발단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운동이야, 이게. 자, 그래서 저런 내용이 나오면, 아, 광주 학생 운동이구나.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 발전이구나. 아, 그럼 광주 학생 운동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잘 나오는 거. 이 운동은요, 뒤에서 이 단체가 후원을 했어. 신간회가 후원을 한 단체야. 신간회,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데, 신간회가 뒤에서 후원했다. 그럼 뭘로 간다? 광주 학생운동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 운동도 줄쳐놓으세요. 민족유일당 운동은 미리 말씀드린 거지. 자, 20년대 이후의 상황이 뭐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그전부터 있었어. 그런데 20년대 새롭게 뭐가 보급이 된다?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20년대 이후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이념적 대립이 갈등이 심화된다는 거지. 그러면 독립운동 하는데 분열이 심화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념적 대립을 조금 지양하고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은 결국은 뭐다? 통합운동이다. 그래서 이 민족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좌우합작. 좌우합작은 무슨 뜻이다?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합하는 거. 그럼 세 개만 대보세요. 좌우합작의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 60만세 운동, 신간회, 근우회. 그 중에서 60만세 운동은 지금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신간회. 동그라미 2번 있죠? 그거 별표 쳐놓으세요. 신간회. 그거 별표. 좌우합작의 성격을 띠는 단체를 어떤 단체가 있다? 신간회. 이거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별표 쳐놓으세요. 신간회. 엄청나게 잘 물어본다. 자, 그래서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일단 나와 있는 걸로 정리해놔. 자, 60만세 운동 줄. 60만세 운동이 바로 60만세 운동이 1926년이거든요. 신간회가 만들어진 게 1927년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 60만세 운동 때 좌우합작을 했지? 이게 결국은 신간회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신간회 결성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60만세 운동. 그거 줄.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간의 연합도 그거 줄. 그 다음에 정우의 선언 줄. 자, 이게 바로 신간회 결성의 배경이야. 신간회 결성은요, 60만세 운동에도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간의 연합. 쉽게 말하면 좌우합작이란 뜻이야. 그치? 그 다음에 정우의 선언은 사회주의자들이 선언한 거야. 정우의 선언은 사회주의자들이야.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와 연대하겠다라는 걸 선언한 걸 정우의 선언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60만세 운동. 그치? 그 다음에 좌우합작. 이거는 옆에다 민족유일당도 써놓으세요. 이것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지. 민족유일당 운동. 그 다음에 정우의 선언.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결성된 단체가 뭐다? 신간회. 그래서 신간회가 어떤 단체냐고요?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좌우합작이라고. 그래서 좌는 사회주의, 우는 민족주의. 근데 반드시 여기 민족주의는 비타협적이라고 해야 돼. 비타협적.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강령 줄쳐놔. 정치, 경제적 각성, 단결, 기회주의자 배교.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 바로 이게 신간의 강령이야. 각성하자 우리. 단결하자. 단결이 필요할 때 맞죠? 신간회가 결성되는 이 시기가 단결이 필요할 때 맞죠? 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대립이 심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단결하자. 그래서 단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좌우합작.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 배척 있지? 그건 줄쳐놓고 별표 쳐놓고 거기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20년대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있어. 타협적 민족주의 이렇게 써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말해. 얘네들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타협적 민족주의가. 타협한단 말이야. 누구와? 일제와 타협하는. 쉽게 말해서 친일화되는 세력이 나오는 거야. 20년대.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일제와 타협하는 민족주의 세력이 나온다. 걔네들이 전개한 운동이 이거거든. 자치운동. 그래서 자치운동. 배격이라고 써요. 배격. 요 가로 닫으세요. 자, 그래서 무슨 뜻이다? 여기서 기회주의를 배격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주의란 뭘 말한다?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일제와 타협하려는 민족주의 세력. 걔네들이 전개한 운동이 뭐다? 자치운동.
근데 그걸 배격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신간회는 왜 만들어진 거야? 타협적 민족주의자를 배격하기 위해서. 자치운동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배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아두세요. 활동, 그거 다 줄쳐놓으세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라. 학문 연구를 보장하라. 이런 식으로. 일본 식민지야. 식민지 기관을 철폐하라. 차별 교육을 금지하라고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몇 개 더 써놓으세요. 이거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또 뭐야? 자치운동을 어떻게 한다? 우리는 배격한다. 이렇게. 그리고 몇 개 더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광주 학생운동을 뒤에서 후원한 단체야. 그래서 아까 광주 학생운동할 때 신간회가 후원했다 그랬지? 그래서 그 단체가 바로 이 단체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조선 총독배 막 그런 것들 요구하는 거야. 뭐야?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라.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실시하라. 학문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라. 식민지 지배 기반을 철폐하라. 차별 교육을 금지하라. 우리는 무엇을 배격한다? 자치운동을 배격한다. 그 다음에 무슨 운동을 뒤에서 후원했다고? 광주 학생운동을 후원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별표 쳐놓고 그 부분. 이게 바로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의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단체가 바로 이 신간회라는 거야. 그 다음에 합법적 줄쳐놔. 합법적. 그걸 뭐냐면 허가를 받고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비밀결사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허가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신간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다 그 신간회 옆에다가 근의회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근의회라는 단체. 근의회는 여기서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개념만 정리해놔. 자, 근의회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요. 이것도 똑같이 1927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요거는 여성들로 이루어진 단체야. 여성 좌우 합작 이렇게 써놔. 여성 좌우 합작. 그래서 일제시대 때 무슨 운동을 전개한 단체냐면요. 여성운동을 전개한 단체야. 그래서 일제시대 여성운동하면 무조건 이거밖에 물어보는 게 없어. 근의회. 근데 이제 여성들인데 어떠한 성격이다? 좌우 합작. 그러니까 여성운동에도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이 있고 민족주의 계열의 여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좌우 합작 이렇게 해놓고 신간회 자매단체. 신간회. 그래서 신간회와 함께 결성된 단체야. 그래서 신간회 자매단체로 활동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으로 이루어진 좌우 합작단체로 신간회 자매단체로 좌우 합작단체로 신간회 자매단체로 여성운동을 전개했다. 그럼 뭘로 간다? 근의회로 가십시오.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있죠? 그래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인데 그것도 나와 있는 걸로 정리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그냥 말 그대로 농민들이 전개한 운동은 농민운동이야. 그냥 대부분 이제 소작쟁이라는 거, 소작쟁이라는 것으로 전개되는 거지. 그 다음에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운동이지 뭐. 노동운동. 요거는 노동쟁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1920년대부터 요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정리해 놓으세요. 농민운동, 노동운동, 소작쟁이, 노동쟁이. 그 다음에 이제 줄 쳐놓으세요, 그냥. 배경은 농민운동은 뭐다? 한번 읽어주시면 돼. 토지조사 사업과 상미 증식 계획으로 농민들이 뭘로 전락했다? 소작인으로 전락했다. 그러면 소작인들이 누구의 수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지주.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 맞죠? 그러면 소작인으로 대다수의 농민을 만들어버린 인간들은 누구야? 일본 애들이지? 왜? 그렇게 정책을 한 거 아니야?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을 통해서.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뭐다? 소작쟁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기억. 그다음에 생존권 투쟁 줄. 생존권 투쟁. 그래서 생존권이란 뭐다? 소작료, 그다음에 소작권도 써놔. 그래서 소작료를 인하해 주십시오. 소작권을 보장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게 생존권 투쟁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거나 이렇게 읽어놓고 맨 처음에는 생존권 투쟁이었는데 점차
항일 운동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생존권 투쟁에다 옆에다 화살표 꺼놓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생존권 투쟁만 했느냐? 그건 아니다. 점차 무슨 운동으로 확대된다? 항일 운동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지. 처음에는 생존권 투쟁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항일 운동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암태도 작쟁이 줄. 그게 가장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노동운동. 노동운동은 왜 일어났다? 식민지 공업화 정책이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과도 관련이 있다. 자, 결론. 요 두 운동은 누가 주도한 운동이다? 주로 사회주의. 그렇게 알아두세요.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한 운동이다. 근데 노동운동은 뭐야? 차별적인, 조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과 그 다음에 뭐다?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돼서 전개된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생존권 투쟁 똑같아. 이건 항상 같이 다니는 거야. 뭐냐면 이것도 처음에는 생존권 운동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임금을 인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십시오. 요런 문제였다가 요거도 같이 항일 운동으로 점차 어떻게? 확산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원산총파업 그거 줄쳐놓으시고 그거 별표 쳐놓으시고 대표적인 노동운동이 뭐다? 원산총파업. 그 연도까지 써놔. 원산총파업. 이게 일제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총파업이야. 1929년 원산총파업. 그래서 요 개념 정리해 놓으십시오. 다음에 평가로 6번. 그건 줄만 쳐놓으세요. 소년운동, 방정환, 천도교 이렇게. 천도교라는 종교 있죠? 이 천도교가 바로 뭐다? 소년운동을 전개했다. 어린이날 제정한 사람. 거기 썼어요. 어린이날이라고 써. 어린이날. 어린이날 제정하고 소년이라는 잡지를 가능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쓰세요. 어린이날 제정하고 소년이라는 잡지 가능했다. 이게 무슨 운동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소년운동.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방정환. 근데 이거는 종교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야. 무슨 계열이다? 천도교.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성운동. 근우회. 미리 하셨죠? 여성운동 하면 무조건 뭘로 간다? 근우회. 여성 좌우 합작단체 신간의 자매단체로 활동했다. 그 다음에 형평운동. 그것도 반드시 개념 정리해놔. 형평운동이다. 형평운동은 누가 전개한 운동이다? 백정. 반드시 백정. 조선시대에 백정이라는 사람이 있죠? 도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백정들의 신분 상승 운동이 바로 뭐다? 형평운동입니다. 조선 형평사 좋잖아. 조선 형평사. 조선 형평사. 그래서 조선 형평사가 바로 무슨 운동을 전개한 단체다? 형평운동. 이렇게. 누가 전개했다? 백정이 나온 일제시대 때 무조건 형평운동 물어보는 거야.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이제 20년대 국내에서 일어났던 주요한 민족운동을 전개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민족운동은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